공작 부인이 가장 화려하게 꾸며놓았던 우리나라 최초의 가장무도에는 벙글벙글 웃으면서 돌아가는 무기미한 도화 역자가 던진 한 자루의 비수로 말미암아 공포의 수라장으로 변하였으나, 다행히도 공작 부인이 받은 어깨의 상처는 예상외로 극히 가벼워서 5월 초 열흘에 거행될 결혼식에는 추워도 지장이 없으리만치 회복되었다. 물론 거기에는 늙은 신랑 백용호 씨의 남다른 두통 간호의 보람도 많았다. 그는 거의 매일 젊은 약혼자 옆을 떠날 줄 몰랐다. 은몽 씨. 그는 어떤 날 오후 공작 부인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춘색이 파랗게 어린 한강 일대를 물끄러미 내려다보면서 불렀다. 긴 속눈썹 밑에 숨었던 공작 부인의 까만 눈동자가 밤만큼 웃으면서 흑요석처럼 백용호 씨를 쳐다봤다. 감개무량한 듯 백용호는 다시 찾아온 자기의 청춘을 혀끝으로 대굴대굴 굴리면서 맛보는 것이다. 그러나 공작 부인의 얼굴에서 그 순간 부처처럼 표정이 사라졌다. 이 늙은이의 아내란 말에 아무런 불쾌도 느끼지 않느냐고 묻자, 그런 말은 다시는 들려주지도 말고 물어보지도 말라고 거의 애원하듯이 굴러나오는 공작 부인의 대답이었다. 아름답지 못한 질투라고 생각하시지 마시오. 저번 달 은몽 씨가 경찰관에게 한 증언, 김수일이란 화가와 연애 관계가 있었다는 말을 이 늙은이는 어떻게 생각해야만 될런지. 공작 부인은 잠시 동안의 대답이 없다가 간신히 입을 연다. 김수일은 감정의 연인, 그리고 백용호는 이성의 연인이라고 말하였다. 그 순간 백용호는 한편 젊은이처럼 모욕을 느꼈으나, 다음 순간 그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그의 핏기 없는 피부와 그의 희뜩희뜩한 머리털이 그의 귀 밑에서 조용히 타이르는 것이다. 연정의 대상도 가지각색, 꿈을 사랑하는 어린 소녀는 아니라고 그녀는 답했다. 은몽 씨하고 그때 백용호는 힘있게 불렀다. 만일 내가 가진 100만 원이란 재산이 이 자리에서 다른 사람의 소유로 변하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은몽 씨는 역시 이 늙은 백용호와 결혼해 주겠냐고 묻자, 왜 그런 말씀을 하냐며 공작 부인의 어조는 약간 높았다. 은몽 씨, 고맙소. 이 늙은이가 만일 시인이었던들 이 고귀한 순간을 이대로 보내리까. 백용호는 불현듯 공작 부인의 어깨를 껴안았다. 이와 같은 의사를 언젠가 한 번은 은몽 씨에게 조용히 표시해보리라고 기회만 있으면 입을 열었으나 도무지 말문이 꽉 막혀서, 사실은 지금 경비난으로 폐교의 운명에 임한 해성 전문학교를 위하여 70만 원을 제공할 셈으로 교장 황세민 씨와 누차 교섭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감격에 찬 백용호 씨의 목소리를 공작 부인은 들은 채만 채하고 멍하니 서 있더니 어깨에 얹은 백용호의 손을 슬그머니 내려놓으면서 저기 남수 씨가 오십니다 하고 정문을 가리켰다. 그러면 나는 이 길로 황 교장을 찾아봐야 되겠소. 백용호 씨의 가슴을 누르고 있던 우울. 황금의 힘이 공작 부인을 황홀케 하지는 않았을까 하고 의심하던 우울을 일시에 떨쳐버린 듯 그는 발걸음도 가볍게 공작 부인의 저택을 나섰다. 백용호가 나간 뒤로 공작 부인의 방을 들어서는 탐정소설가 백남수는 무슨 소식을 전했기에 아버지가 저렇게
희색이 만면에서 하고 의아의 눈썹을 모으면서 표정 없는 공작 부인의 백옥 같은 얼굴을 쳐다봤다. 사회사업을 하신답니다. 70만 원의 제공을. 70만 원? 태연스럽게 말하는 공작 부인의 청천벽력과도 같은 한마디에 백남수는 순간 얼굴이 헬쓱하게 핏기를 잃어버렸다. 뭘 그리 놀라세요? 아버지께서 훌륭한 사회 사업을 하신다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70만 원을. 그래, 무슨 사업을 하신답니까? 해성전문학교를 살리신다고요. 해성전문학교를? 아버지가? 아니, 저 배경호 씨가? 남수가 이처럼 놀라는 것은 결코 이유 없는 일은 아니었다. 8년 전 어디론가 행방불명이 된 형 백남철이 작년 가을 실종 선고를 받은 이상 당연히 상속권은 남수에게 있을 것이다. 그리고 상속 재산의 10분지 7이 눈 깜짝할 사이에 연기처럼 사라진다는 사실도 사실이려니와 그보다도 한층 더 남수를 놀라게 한 것은 아버지 배경호 씨의 사람된 품이었다. 아버지 같은 위인이 사회사업을 하다니 70만 원을? 왜 아버지는 사회사업을 하면 안 돼요? 라며 공작 부인은 의미 있는 웃음을 빙그레 웃으면서 물었다. 안 되죠. 남수는 터져 나오려는 말을 목구멍에서 꽉 막으려는 듯 혀를 깨물었다. 배경호 씨가 공작 부인의 미모에 눈이 어두워져서 공작 부인을 위하여 적지 않게 산재한 것은 말하자면 예외의 일이죠. 난생 처음으로 그렇게 많은 돈을 써봤다는 말입니다. 현재 은봉 씨가 쓰고 있는 이 집값만 해도 5만 원. 배경호 씨가 5만 원을. 게다가 이제 와서 70만 원을 교육 사업에 던진다. 옛적부터 하는 말이 구두쇠가 돈 쓰는 법을 알게 되면 황천에서 호출장이 온 것이라고 하더니만 행복스러운 결혼식을 한 주일 앞두고 염라대왕이 배경호 씨를 황천으로 모셔갈 모양이 아닌가 라며 백남수는 말하였다. 공작 부인은 남수 씨도 재미있는 말을 제법 잘 하셔라며 유쾌한 듯이 웃었다. 그러나 남수의 농담 섞인 말이 한 개의 무서운 현실로서 눈앞에 나타날 것도 멀지 않은 일이다. 그건 그렇고 경찰 당국에서는 아직 김수희를 범인이라고 인정하는가 하고 공작 부인은 말머리를 돌린다. 남수는 잠시 동안 묵묵히 앉아 있다가 당국뿐만 아니라 나 역시 김수희라는 인물을 의심하고 있고 첫째로 그가 무슨 이유로 돌연 중앙아파트에서 자취를 감췄나 라고 묻자 지난번에도 말한 바와 같이 그는 영원히 나의 눈앞으로부터 떠날 셈이라고 답하였다. 김수희를 변명하고자 하는 공작 부인의 태도는 어느덧 백남수의 탐정력을 자극하는 것이다. 그러면 김수희라는 인물은 어째서 은몽 씨와 만날 때만 중앙아파트를 사용했을까요? 그의 본 주소는 어디입니까? 라고 물었다. 공작 부인은 소파에서 벌떡 일어나면서 저와 만날 때만 중앙아파트를 사용했어요? 라고 외쳤다. 당국이 조사한 결과 김수일이란 이름을 가진 화가는 서울에는 없답니다. 본 적이 평양부 남문정이라는 것도 거짓말이랍니다. 공작 부인의 입술이 바르르 떨렸다. 그러니 은몽 씨는 김수일이란 가짜 화가, 가짜 신사와 교제를 하여 온 것이죠. 대체 그 이와는 언제부터 교제를 하였소? 공작 부인은 잠깐 주저하는 모양이더니 이미 경찰에도 말한 바라 숨길 것 없다는 듯이 작년 가을 어느 개인 전람회에서 알게 되어 단 한 번 본 그이에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정이 쏠려 그 후 몇 번 그가 거주하는 중앙 아파트를 찾아갔다는 것이다. 남수는 한번 코웃음을 치고 나서 그래 무도의 날 밤 이 선배는 작자가 무슨 말을 가지고 왔습니까? 라고 물었다. 김수일 씨를 생각해서 이 결혼을 그만두라고요. 그건 할 수 없는 일이라고 거절을 했더니만 그럼 이후에 다시 수일 씨를 찾지 말라고 했다고 그녀는 답하였다. 은몽 씨는 그날 밤 은몽 씨를 해치려고 한 그 도화역자가 결코 김수일이란 사람은 아니란 말씀이지요라고 백남수는 물었다. 그이가 그렇게 악한 사람이라고는 생각지 않는다며 그녀는 답했다. 공작 부인은 머리를 수그렸다가 다시 들면서 테이블 서랍에서 한 장의 종이를 꺼내어 펜을 들었다. 김수일 씨, 지금 경찰 당국의 무서운 혐의는 오직 수일 씨에게로 쏠려가고 있습니다. 나는 수일 씨를 어디까지나 믿고 있습니다. 수일 씨가 저를 해한 저 도화역자의 정치라고는 꿈에도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수일 씨는 무슨 이유로 자취를 감췄습니까? 어째서 저와 만날 때만 중앙 아파트를 사용했습니까? 한시 앞이 나타나서 이러한 의문을 풀고 받고 있는 무서운 혐의에서 벗어나십시오. 주운몽. 무슨 소식이 있을지 모르니까 이 글을 신문에다 광고해달라고 백남수에게 부탁했다. 남수는 그것을 받아들고 읽더니 생각 잘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곧 돌아가는 길에 어느 일보사에 들르겠습니다. 하고 황급히 명수대 저택을 나섰다. 그때 공작 부인과 헤어진 배경호 씨는 효자동 해성전문학교 교장실에서 황세민 교장과 커다란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아 있었다. 필자는 여기서 황세민 씨에 관한 세평을 간단히 소개할 필요를 느낀다. 그것은 이 한편의 이야기에 있어서 표면에는 그리 흔히 나타나지 않지만 맨 나중에 이르러 그는 실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50이 넘은 황세민 교장은 10년 전 300만 원이란 거액의 돈을 품고 아메리카로부터 표현이 귀국한 독신자다. 그 후 그는 고아원, 중학교, 도서관, 해성전문학교 이와 같이 사재를 모두 교육사업에 바친 독실한 사회사업가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금액이 어디서 들어왔으며 그가 어떠한 과거를 밟았는지를 아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 그는 특히 영어와 중국말에 능통하였으나 남달리 높은 교육을 받은 사람 같지도 않았다. 그것은 하여간 지금 황 교장 앞에 머리를 숙이고 있는 배경호 씨의 모양은 마치 고양이 앞에 쥐와도 같았다. 회성을 위하여 70만 원을 제공할 결심을 했습니다. 그러나 공식 발표와 모든 수속은 결혼식 후로 미뤄주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전에의 의향만 그렇다면 그렇게 해도 무방하지. 고맙습니다. 그러면 후일 다시. 걸상에서 일어서는 배경호 씨의 얼굴에는 기쁨과 감격이 넘쳐 흘렀다. 고맙기야 이 편이 더 한층 고맙지. 하여튼 우리들은 손과 손을 마주잡고 미미하나마 사회를 위하여. 황 교장은 배경호 씨의 손을 붙잡고 힘있게 서너 번 흔들었다. 교문을 나서는 배경호 씨의 가벼운 발걸음을 황 교장은 커튼을 열어젖히고 멍하니 바라봤다. 이리하여 일주일 후면 공작 부인과 배경호 씨의 결혼식을 부민관에서 거행하기까지 결정되고
무려 수천 장의 결혼 청첩장이 각계 명사들에게 발송된 어떤 날이다. 실로 뜻하지 않았던 악마의 무서운 명령이 청천벽력처럼 떨어졌던 것이다. 여기는 다방 109. 자욱한 연기 속에서 손님들은 차를 마시며 달콤한 레코드 음악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저편 파초나무 그늘 밑 전등불이 어슴풀에 흐르는 구석 복수에는 아까부터 누구를 기다리는지 연방 팔뚝시계를 들여다보는 한 사람의 청년 신사가 있었으니 그가 바로 백용호 씨의 딸 정난의 약혼자인 의학박사 문학수 그 사람이다. 양미간을 약간 찌푸린 그의 얼굴에는 무엇인가 헤아릴 수 없는 수신과 초조의 빛이 뭉게뭉게 떠돌고 있었다. 무슨 이야기일까? 그는 주머니에서 아까 정난으로부터 온 한 장의 속달 엽서를 꺼내어 또다시 읽어보는 것이다. 학수 씨, 오늘 밤 8시에 다방 109로 꼭 와주세요. 저는 지금 까닭 모를 어떤 무서운 처지에 빠져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만나서. 백정난. 문학수는 속달을 받던 그 순간부터 정난의 소위 까닭 모를 무서운 처지라는 것을 가지각색으로 상상해 봤으나 도무지 알 길이 없었다. 그때 문이 휙하니 안으로 열리면서 정난의 낯익은 회색 투피스가 문학수의 시선을 붙들었다. 헬스칸이 핏기를 잃은 정난의 얼굴을 바라보는 순간 문학수도 이유 모를 공포에 몸을 부르르 떨었다. 정난의 몸뚱이는 자욱한 연기를 칼로 베이듯이 헤치고 복수와 복수 사이를 허덕거리면서 학수의 곁으로 다가와 마주 앉는다. 정난은 복수의 몸을 던지면서 방 안을 두루두루 돌아다 보는 것이다. 대체 무슨 일이 생겼기에 왜 그리 얼굴빛이 나빠요? 학수는 상반신을 내밀며 종이장처럼 창백한 정난의 갸름한 얼굴을 걱정하였다. 정난의 목소리는 떨린다. 이유라니. 무서운 이유가 있어요. 무서운 이유라니 속히 말해봐요. 아니 뭘 그리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워할 까닭이 있어요. 그러나 정난은 말을 채 잇지 못하고 공포에 쫓기는 눈동자로 또 한 번 방 안을 둘러본 후에 그러나 그것을 전 차마 입 밖에 낼 수 없어요. 그것을 말하면 안 돼요. 저의 목숨이, 생명이 위태하다고요. 목숨이? 생명이? 그처럼 침착한 문학수는 저도 모르게 그만 목소리를 높였다. 음성이 너무 높다며 조용히 말해달라고 정난의 가느다란 목소리가 애원하듯이 학수의 말을 막았다. 정난의 표정은 무엇인가를 혼자서 망설이는 것이다. 터져 나오려는 그 어떤 호소를 입술을 꼭 깨물고 참는 것이다. 그러나 다음 순간 정난은 무엇을 결심한 듯이 손가락으로 핸드백을 열고 한 장의 붉은 봉투를 꺼냈다. 지금까지 이 무시무시한 협박장을 누구에게도 보이지 않았으며 다른 사람에게 보이면 목숨이 라며 그녀는 말하였다. 협박장? 네,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보이면 나를 죽이겠다고. 정난의 눈에는 순간 눈물이 핑하고 돌았다. 그러나 당신께만은. 정난이 핸드백 속에서 꺼낸 한 장의 봉투는 새빨간 봉투, 타오르는 듯한 주홍빛 봉투였다. 백정난 앞이라고 쓰인 이 붉은 봉투에는
발신인의 주소와 성명은 하나도 적혀 있지 않았다. 광화문국의 일부인이 박혀 있을 뿐이다. 빨간 봉투? 문학수는 불이 나게 봉투를 뜯었다. 편지지도 역시 핏빛 같은 주홍빛이다. 정난, 너는 어떠한 일이 있을지라도 나의 명령을 거역해서는 안 된다. 나는 까닭이 있어 다음과 같은 명령을 너에게 내리노라. 오는 초 열흘 오후 2시부터 공작 부인과 백영효 씨의 결혼식이 부민관에서 거행된다. 그리고 그때 행복스러운 웨딩 마취를 칠 사람이 백정난 너라는 것을 나는 잘 알고 있다. 그러면 정난, 나의 명령을 잘 알아둬야만 한다. 처음 신랑 신부가 입장할 때는 물론 넌 웨딩 마취를 쳐야 할 것이다. 그러나 예물을 교환하고 식이 끝난 후 신랑 신부가 퇴장할 때 넌 절대로 웨딩 마취를 쳐서는 아니 될 것이다. 넌 그때 그 행복스러운 웨딩 마취를 치는 대신 쇼팽의 퓨네랄 마취, 장송 행진곡을 쳐야 한다. 인생의 최후를 애도하는 장송 행진곡을 쳐야 한다. 백정난, 이는 나의 절대적인 명령이다. 네가 만일 이 명령에 거역한다면 그것은 그대로 네 손으로 너의 하나밖에 없는 아름다운 목숨을 끊는 것과 같은 결과를 맺으리라. 내가 너를 위하여 장송 행진곡을 칠 것이다. 다시 말하노니 정난, 나의 명령은 절대다. 쇼팽의 퓨네랄 마취를 완전히 치고 너는 이 비밀을 절대로 입 밖에 내서는 안 된다. 그리고는 다른 피아니스트를 대신 세워도 안 된다. 넌 어떠한 일이 있을지라도 그날 꼭 쇼팽의 장송곡을 쳐야 할 운명에 사로잡힌 자다. 공작 부인에게 칼을 던진 도화 역자로부터 퓨네랄 마취. 괴상한 명령서를 읽고 난 문학수는 얼마 동안 묵묵히 앉아서 정난의 얼굴을 뚫어질 듯이 들여다보다가 마침내 굴절한 신음소리로 중얼거렸다. 결혼행진곡 대신에 장송행진곡? 장난이라고 할진데 너무나 악착스러운 장난이다. 무서움에 벌벌 떨고 있는 정난을 봐서는 자기는 하하하고 쾌활하게 웃어 보이고도 싶었으나 어쩐지 문학수는 웃을 줄을 몰랐다. 정난의 입술이 바르르 떨린다. 한시 앞에 이 일을 경찰에 알리자는 그의 말에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서는 안 된다며 그녀는 답한다. 의자에서 몸을 일으키려는 문학수의 손을 잡고 정난은 애걸하듯 끌어안쳤다. 정난 씨, 아무 염려 마세요. 말하자면 이것은 한 개의 장난에 지나지 못하는 거니까. 그러나 장난치고는 좀 지나친 장난이기 때문에 만일을 염려해서 경찰의 보호를 받도록 하는 것이 제일 무방하지 않겠어요. 입 밖에 내면 죽인다고 하는 것도 결국 위협에 지나지 못하니까. 하여튼 나하고 같이 이 길로 경찰서에 가서 자세한 것을 이야기하고 만일 위험하다면 경찰의 적당한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공연히 무서워만 해도 안 되니까. 이리하여 문학수와 백정난은 그 길로 경찰서 임경부를 찾아가서 자세한 사연을 이야기하였으나 그들에게도 별다른 도리가 없었다. 편지에 묻은 지문을 감정해 봤으나 물론 그런 것을 남겨둘리는 만무한 일이다. 결국 정난이 대신 다른 피아니스트를 세우기로 하였을 뿐이었다.